go! 달순의 라이브! K리그 전술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원의 전술 변화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염기훈 선수의 포지션 변화, 염기훈 선수 시프트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원이 2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아침을 포함하면 시즌 초반에 4연패 중이었는데 지난 주말에 인천을 잡으면서 시즌 첫 승을 수원이 거뒀습니다. 수원의 결과도 결과지만 내용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물론 수원이 좀 더 올라가려면 내용적으로 더 끌어올려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경기를 하면서 좀 더 좋아지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전술판을 통해서 오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수원이 K리그 올 시즌 치렀던 3경기의 포메이션입니다. 1라운드 전북전입니다. 3-5-2 형태로 섰는데요. 염기훈 선수와 타가트가 최전방 투톱, 2선 쪽에 김민우, 그 아래에 홍철, 고승범, 안토니스, 명준재, 수비 쪽은 박대원, 헨리, 이종성, 노동건이 섰습니다. 2라운드 울산 경기는 3-5-2이긴 하는데 2선을 좀 더 강화한 형태의 3-5-2였습니다. 한희건과 크르피치를 투톱으로 세웠고요. 2선을 두껍게 염기훈 선수와 김민우로 세웠고 그 아래에 홍철, 고승범, 명준재, 수비는 전북 경기와 같습니다. 박대원, 헨리, 이종성, 노동건 키퍼 이렇게 세웠습니다. 3라운드 인천전은 울산과 같은 형태입니다. 2선을 강화한 3-5-2 형태였는데 최전방은 타가트와 크르피치입니다. 올 시즌 처음으로 외국인 선수 2명의 공격수가 투톱으로 선발을 포진했고요. 그 아래에 염기훈과 박상혁 선수가 섰습니다. 왼쪽은 홍철 선수가 부상당하면서 원래 2선 뛰었던 김민우 선수가 왼쪽으로 돌아갔고요. 고승범, 명준재, 그리고 수비는 부상에서 복귀한 민상기를 중심으로 해서 헨리와 이종성, 노동건 키퍼가 이렇게 섰습니다. 자, 3경기의 수원의 이런 변화들, 포메이션의 어떤 형태를 좀 분석해 봤는데 여러분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어떤 건가요? 염기훈 선수의 포변, 염기훈 선수의 역할 변화가 가장 눈에 띕니다. 1라운드 때만 하더라도 염기훈 선수를 최전방에 타가트와 최전방 공격수로 썼는데 2라운드 때부터는 염기훈 선수를 미드필더로 좀 내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려서 2선 쪽에서 공격을 전체적으로 풀어주는 플레이메이커와 같은 역할, 조율사의 역할을 좀 맡겼는데요. 1라운드 전북 경기에서 헨리를 중심으로 해서 수비는 어느 정도 됐지만 공격이 너무 답답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수원은요, 전북과의 경기에서 단 하나의 유효 슈팅도 때리지 못했습니다. 전체 슈팅은 6개였는데 염기훈 선수는 아예 슈팅이 없었고요. 타가트 선수는 그냥 슈팅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만큼 최전방이 좀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근데 전북과의 경기에서 그러면 염기훈 선수와 타가트 선수 개개인의 문제로 좀 돌릴 수 있었을까요? 수원의 개막 경기였던 전북 경기입니다. 미드필더에서 볼이 돌지 않다 보니까 왼쪽에 홍철 선수가 볼을 갖고 올라가는 장면인데요. 앞쪽에 염기훈 선수와 김민우 선수가 볼을 받으려고 움직이지만 전북 수비수들에게 모두 잡혀 있고요. 반대쪽에 타가트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볼을 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홍철 선수는 볼을 갖고 뒤로 돌 수밖에 없었는데 가운데서 받을 선수가 없다 보니까 비어있죠. 결과적으로는 백패스하면서 공격이 무산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수원의 미드필더와 전방이 얼마나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냐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안토니스가 볼을 잡고 있지만 고승범 선수도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은 가까운 위치에서 볼을 잡을 선수가 없었고 안토니스는 롱볼을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염기훈 선수의 긴 볼이 가면서 볼을 잃어버리는 수원의 플레이입니다. 이 장면은 수원이 역습 기회에서도 먼 간격 때문에 결국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전북의 쿠니모토 선수가 횡패스를 시도했고 이게 부정확하게 연결되면서 염기훈 선수에게 볼이 갔습니다. 좋은 기회였고 염기훈 선수는 드리블하면서 앞쪽으로 전진해 들어가는데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고승범 선수라든지 미드필더 쪽이 더 많이 붙어줬어야 되는데 앞쪽으로 빠르게 접근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염기훈 선수는 고립이 됐고요. 고립되면서 전북에게 다시 볼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물론 타가트 선수가 몸 상태가 100%가 아니다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미드필더에서 볼 배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최전방 공격수들이 고립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실제 저수지에 물이 없는데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올 리가 없겠죠. 스트라이커들이 미드필더 볼을 못 잡다 보니까 제대로 된 어떤 기회를 잡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임생 감독은 2라운드 울산 경기 때 염기훈 선수를 아래로 내려서 바로 그렇게 볼 배급이 되지 않았던 바로 볼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염기훈 선수에게 맡깁니다. 이 장면은 수원이 울산 경기에서 얼마큼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냐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인데요. 염기훈 선수가 미드필더 내려가서 볼을 잡고 플레이를 하고 있고 중앙 쪽에 김민우 선수에게 연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산의 왼쪽 백인 데이비슨이 김민우를 잡기 위해서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데이비슨의 뒷자리가 비니까 바로 이 김민우 선수에게 리턴 받았던 고승범이 반대쪽 데이비슨 뒷공간으로 연결을 하면서 기회를 잡는 수원의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간격이 좁았기 때문에 3자 연결을 통해서 기회를 잡았던 수원입니다. 이 장면도 염기훈 선수를 활용을 한 미드필더에서 아주 좋은 플레이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장면이었는데요. 고승범 선수와 이종성 선수가 볼을 딱 다룰 때 미드필더에 있었던 염기훈 선수는 이 위치를 보면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이종성 선수가 염기훈 선수에게 바로 연결을 하자 이때 중요한 것은 염기훈 선수의 고개를 들어서 어느 쪽을 보고 있느냐인데 바로 울산 쪽을 향해서 보면서 비어있는 공간을 확인합니다. 볼을 받자마자 염기훈 선수는 비어있는 공간을 확인했기 때문에 바로 드리블해서 치고 올라가고요. 치고 올라갈 때 한유건 선수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염기훈 선수가 볼을 치고 들어갈 때 한유건 선수는 오프 더 볼 계속 비어있는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게 되고 최전방 스트라이커 크루피치는 수비수들을 유인하면서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랬을 때 결과적으로 염기훈 선수는 전진 패스를 시도했고 반대쪽 사이드로 움직였던 한유건 선수가 볼을 받아서 슈팅까지 연결했었던 아주 좋은 팀 플레이가 나왔던 그런 장면입니다. 물론 안토니스가 전북 경기에서 퇴장당했기 때문에 미드필더의 변화가 불가피했고 그런 영향도 염기훈 선수를 밑으로 내린 이유기도 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경기 내용적으로는 볼 배급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이 막힘이 있는 수원의 어떤 볼 지원, 볼 배급 능력을 좀 더 강화시키자 이걸 바로 염기훈 선수에게 역할을 준 것입니다. 염기훈 선수가 내려서 이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 건 염기훈 선수가 울산과의 경기에서 무려 88%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염기훈 선수를 밑으로 내려서 볼을 지탱하고 지탱한 볼을 뿌려주면서 수원이 그만큼의 많은 전체 슈팅과 유슈팅 또 많은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의 비교인데 순서대로 점유율은 40.6%에서 41.8%, 61.6%까지 점차적으로 올라간 걸 알 수가 있고요. 슈팅은 전체 슈팅은 6개에서 11개, 14개로 역시 전체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유슈팅도 0개에서 5개, 키패스도 3개, 8개, 9개 계속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공격 진영 패스도요 42개였던 것이 53개 그리고 인천 경기에서는 68개까지 늘어납니다. 팀의 전체적인 패스 성공률도 79.7%에서 81.7% 나중에 82.6%까지 늘어납니다. 염기훈 선수의 효과가 도대체 뭐냐, 염기훈 선수가 밑으로 내렸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수치로 분석해보면 분명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염기훈 선수를 위에 있던 염기훈 선수를 아래로 내림으로써 볼을 소유한 볼을 뿌려주고 연결해주면서 수원의 공격력이 많이 늘어난 것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원의 초반의 성적, 초반의 전력을 분석할 땐 수비 쪽에 헨리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차단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인천전만 하더라도 헨리는요 무려 상대 공격을 저지시키는 차단을 11개나 기록하면서 팀의 최다를 기록을 했는데 그 다음이 2위가 민상기 선수입니다. 근데 7차례니까 헨리가 얼마큼 압도적인 차단 능력을 보여줬는지. 케인대, 물론 케인대는 이제 부상으로 나가긴 했지만 무고사, 김호남까지 그게 누군가에 헨리에게서 걸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헨리는 계속 꾸준하게 3경기에서 그렇게 해줬는데 공격에는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바로 공격의 변화의 키는 염기훈 선수였고 염기훈 선수가 들어오면서 모든 수치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이임생 감독이 염기훈 선수의 포지션 변화, 역할의 변화는 주요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의미에서 김민우 선수의 포변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민우 선수가 앞섰던 2경기에서는 2선 쪽에 뛰다가 3라운드 인천 경기 때는 윙백, 물론 이제 홍철 선수의 부상으로 윙백으로 돌아섰는데 물론 김민우 선수는 이 위치도 잘 쓰는 선수입니다. 근데 2선 쪽에 쓸 때보다는 확실히 왼쪽에 섰을 때가 김민우 선수가 좀 더 자기의 능력을 좀 터트리는 것 아니냐, 자기의 강점을 좀 더 극대화한다는 느낌이었는데 실제 김민우 선수는 인천과의 경기 때 팀에서 가장 많은 공격 진영 패스 숫자 바로 14개를 기록했고요. 무려 공격 진영 패스 성공률이 놀랍습니다. 93.3%까지 올라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홍철 선수가 돌아온다면 김민우 선수와의 어떤 공존을 어떻게 풀어낼지 이임생 감독이 또 하나의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천이 앞섰던 상대들보다 약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2라운드 때 올 시즌 초반에 가장 강하다고 하는 울산을 만나서도 염기훈 선수의 어떤 포변은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간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느냐의 문제인데 4라운드는 이제 부산 원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부산의 조덕재 감독은 이런 염기훈 선수의 포변에 대항해서 어떤 대응 전술을 만들 것이고 이임생 감독은 또 이거에 대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얼마큼 이어질지 염기훈 선수 포변을 포함을 해서 수원의 경기력이 어떻게 유지될지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